한 기자의 보도 지침 폭로, 언론 자유의 새 길을 열다. 유월항쟁의 배경 9번째 마당. 언론 농락한 보도 지침. 권력이 제목, 기사 크기, 사진 등 일일이 지시. 김덕년. KBS의 시청료 거부 운동과 더불어 언론과 관련해 1986년에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 보도지침 폭로 사건이다. 보도지침 폭로. 언론을 수중에 넣고 마음대로 주무르는 집권 세력의 시도가 최근까지 끊이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중요하게 되짚을 만한 사안이다. 어떻게 해서 보도지침의 실체가 세간에 드러나게 됐나. 보도지침 폭로 사건은 민주주의 정치가 절실한 과제임을 깨닫게 한 또 하나의 사건이었다. 84년 12월에 창립된 민주언론운동협회가 85년 6월 말을 창간했는데 86년 9월 말 특별호에 보도지침이 폭로됐다.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 실상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 전두환 신군부는 81년 1월 문공부에 홍보 조정실을 두고 계엄사령부가 언론을 검열하던 기능을 여기서 그대로 이어받아 언론을 통제하게 했다. 85년 10월 홍보조정실은 홍보정책실로 이름을 바꿨는데 매일 각 언론사의 가이드라인으로 보도지침을 내렸다. 보도지침이 세상에 폭로된 것은 한국일보 김주원 기자가 85년 10월 19일부터 이듬해 8월 8일까지 나온 보도지침 자료를 입수하면서부터였다. 보도지침을 철에서 편집국에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걸 발견한 것이다. 보도지침은 전두환 정권이 얼마나 자상하게 언론의 기사를 배급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김주원 기자. 보도지침을 폭로한 말 특별호 표지. 보도지침. 보도지침 어떤 시기였나. 5.3 인천 시위. 11월 자민투, 민민투, 민통련 등의 시위. 기사를 어떤 면에 몇 단 크기로 게재하라고 지정해줬다. 기사 크기에 대해 조그맣게 조용히 너무 흥분하지 말고 크지 않게 눈에 띄게 돋보이게 균형 있게 적절하게 등 다채롭게 지시했다. 보도 지침에는 일단 기사 지시가 많았다. 보도를 막고 그냥 넘어가자니 뭔가 마음에 안 놓이고 그렇다고 지침을 안 내리고 그대로 두자니 신문사에서 눈치 없이 2, 3단으로 키울지도 모른다는 걱정이 들어서 그렇게 한 것이었다. 제목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 대신 저런 표현을 쓰라고 하거나 또는 그런 식으로는 뽑지 말라는 지시도 내렸다. 예컨대 부천서 성고문 사건의 경우 검찰 발표 직후에 나온 보도 지침을 보면 자료 중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을 뽑아줄 것이라는 부분이 있다. 사건의 성격에서 제목? 이게 뭐냐면 그때 모든 신문에 공안당국 분석이라는 이름으로 실린 박스 기사가 있는데 그 글에 사건의 성격 또는 사건의 본질이라는 부분이 있다. 혁명을 위해서는 성도 도구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었는데 그런 걸 가지고 기사 제목을 붙이라는 짓이었다. 사진에 대해서도 세세히 지시했다. 이 기사엔 사진을 쓰지 말라든가 또는 폭력성을 부각할 수 있는 사진을 넣으라는 식이었다. 또 공안 사건을 비롯한 이런저런 사건에 대한 당국의 분석 자료는 간지에 실으라고 아주 친절하게 지시했다. 다양한 사안에 대한 보도 지침을 내렸는데 여기서는 그중 한 사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자. 86년 필리핀의 독재자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대통령을 축출하려는 시위가 격렬하게 일어나지 않았나. 86년 언론도 민주화 운동 세력도 전두환 정권도 이것에 아주 큰 관심을 쏟았는데 거기엔 이유가 있었다. 당연하지. 자기들도 당할 수 있으니까. 피플 파워의 논란 전두환 정권 필리핀 기사는 축소 보도할 것. 왜 그랬던 것인가?
독재자 마르코스의 행적이나 행태가 박정희나 전두환의 그것과 너무나 비슷한 점이 많았기 때문이다. 당시 필리핀의 피플 파워는 한국 민주화 운동 세력에게는 대리전쟁이었다. 학생들과 민주인사들은 필리핀의 민중혁명이 실패하면 당분간 한국 민주주의는 공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필리핀의 민중혁명 실패. 그것과 똑같은 이유로 전두환 정권은 필리핀의 민중혁명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뭐? 화면 안 보여주는 거지? 하면 안 하고 있어. 이거는 안. 근데 녹음은 다 되고 있어. 진짜? 이거 올리나? 이거 근데 비공개야, 비공개. 나만 보는 거야. 네, 너만 봐 그럼. 당분간 한국 민주주의는 공경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고 있었다. 그것과 똑같은 이유로 전두환 정권은 필리핀의 민중혁명이 실패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피플 파워 또는 민중혁명으로 마르코스 정권이 뒤집어지느냐에 시선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다. 86년 2월 7일 필리핀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는데 그 이전부터 전두환 정권은 독재자 마르코스와 맞서는 세력에 대해 잘 써주지 말라는 보도 지침, 야권 후보인 코라손 아키노 이야기를 부각하지 말 것을 내렸다. 마르코스 또한 필리핀 선거 기사를 너무 크게 취급하지 말 것, 필리핀 선거 관련 기사는 일면에 싣지 말고 외신면에 실 것 등을 지시했다. 대선에서 마르코스는 부정선거로 재선됐다. 그러면서 대통령 당선을 기정사실로 굳히려 했다. 부정선거를 규탄하고 독재 정권을 몰아내려는 피플 파워가 이때부터 더욱 거세졌다. 그에 따라 전두환 정권의 불안과 우려도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었다. 2월 10일자 보도 지침에서 그것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전두환 정권은 필리핀 선거 관련 기사 일면에 내지 말 것, 이 가급적 간지에 한 면으로 소화하되 여러 면으로 확대 보도하지 말 것. AFP 통신의 가상 시나리오와 미국, 일본, 유럽에서 본 필리핀 선거 등은 박스 기사로 싣지 말 것 등의 보도 지침을 내렸다. 그 다음 날에는 필리핀 관계 기사는 외신면에 축소 보도할 것을 지시했다. 결국 무너진 마르코스 독재, 우리 현실과 비교하지 말 것. 전두환 정권의 바람과 달리 마르코스 정권은 결국 무너졌다. 전두환 쪽에서는 씁쓸하고 안타까운 심정과는 별개로 뭔가 대책을 내놓아야 했을 터인데 마르코스 정권 붕괴 후 어떤 보도 지침을 내렸나. 피플 파워가 절정에 치닫자 마르코스는 2월 25일 밤 관저인 말라카낭궁에서 허둥지둥 도망쳤다. 그러자 더욱 불안해진 전두환 정권은 훨씬 자세한 보도 지침을 시달했다. 2월 25일자 보도 지침을 통해 필리핀 사태 일면 톱기사로 올리지 말 것을 지시한 전두환 정권은 27일에는 자상하게 이런 보도 지침을 내렸다. 필리핀 사태 1면 3단 정도로 취급하고 나머지는 간지의 시대 4면 외신면과 5면 체육면에만 한정할 것. 이 국내 정치인들의 개별적인 논평은 가급적 보도하지 않도록 하고 대변인 논평만 실을 것. 3. 해설, 좌담 등에서 시민 불복종 운동을 우리 현실과 비교하거나 강조하지 말 것. 4. 세계 독재자 시리즈, 마르코스 20년 독재 등의 시리즈를 싣지 말 것. 미국으로 달아난 독재자 마르코스는 3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숨을 거뒀다. 1960년 4월 혁명으로 쫓겨난 이승만이 5년 후 망명지인 하와이에서 세상을 떠난 것과 닮은 꼴이다. 전두환 정권과 반대로 민주화 운동 세력은 필리핀 민중의 승리를 몹시 기뻐했다. 한국의 민주화 운동 세력은 세계 어떤 지역보다도 미국 정부 못지않게 어쩌면 미국 정부보다 더 크게 필리핀의 피플 파워에 각별한 관심을 보였다. 학생, 민주인사 외에도 많은 시민이 기독교 관계자와 신자들이 특히 그랬는데 필리핀의 피플 파워에서 힘과 용기를 얻었다. 필리핀 민중혁명에서는 하이메신 추기경 등 천주교계가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86년, 87년에 천주교계와 개신교계가 민주화 운동에 활발히 나선 것은 필리핀 민주화 운동의 진전에 힘입은 바 있었다. 필리핀의 민주화 운동은 전두환 정권만 골머리를 낫게 한 게 아니었다. 미국에 대한 정책에도 두통거리였다. 미국은 필리핀과 한국은 다르다며 필리핀의 피플 파워가 한국에 전이되는 걸 두려워하고 경계했다. 예나 지금이나 어둠의 세력은 햇빛을 두려워하고 진실 공개를 극도로 거부 반응을 보이기 마련이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 지침의 진실을 세상에 알린 이들에게 어떤 보복 조치를 했나.
보도 지침 폭로는 사회에 큰 충격을 줬다. 또한 젊은 기자들이 각성하는 계기로 작용했다. 보도 지침이 폭로되자 전두환 정권은 86년 12월 김태응 민주언론운동협의회 사무국장 신흥범 조선투이 실행위원 김주원 기자를 잇따라 구속했다. 김주원도 구속됐구나. 87년 5월 25일 현직 동아일보 기자 133명이 5월 29일 한국일보 기자 150명이 민주화를 요구하면서 이들의 석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냈고 국제적으로도 관심을 모았다. 구속된 3명의 언론인은 5월 31일 카톨릭 자유언론상을 받았는데 6월 항쟁이 불붙기 직전인 87년 6월 3일 서울영사지법에서 김태웅은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김주원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 신홍범은 선고유예 판결을 모두 받고 풀려났다. 전두환 정권은 보도지침을 폭로한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외교상 기밀 누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와 함께 국가 모독죄를 뒤집어 씌웠다. 87년 유죄 선고를 받았던 김태용, 신홍범, 김주원은 94년 7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95년 12월 대법원은 세 사람에게 무기 확정 판결을 내렸다.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보도지침을 폭로한 지 9년 만이었다. 언론 통제 강도 전두환 정권 때보다 유신 정권 후기에 훨씬 셌다. 언론 통제 유신 정권 때 당연히 셌겠지. 88년 국회에서 보도지침을 비롯한 전두환 정권의 언론 통제 실상을 다룬 언론청문회가 열렸다. 88년. 이 자리에서 전두환 정권 때 문공부 장관을 지낸 이광표는 언론기본법 제정과 일상적으로 보도지침을 내린 문공부 홍보조절실 설치는 허문도와 이수정이 재직하던 청와대 정무비서실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했다. 보도지침 배후에 청와대가 있었음을 잘 보여주는 대목이다. 김주원은 보도지침을 어겼을 경우에는 야간에까지 전화를 하거나 기관원들이 편집국에 와 확인하고 신문사의 존폐 문제를 들어 협박했다고 진술했다. 한국일보에 드나든 기관원 숫자에 대해서 안기부 1명, 보안사 1명, 문공부, 홍보조정실 1명, 치안본부와 종로경찰서 직원 등 가장 많을 때는 7명 정도 됐다고 말했다. 보도지침 위반 사례와 관련 전두환 정권에서 KBS 사장을 거쳐 문공부 장관을 지낸 이원홍은 언론인에 대한 구타와 고문이 상당수 있었음을 인정했다. 청문회에서 홍보정책실이나 정무비서실 등의 구성인원은 대부분 언론계 출신, 강삼재 의원, 언론계 충실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언론계 출신, 정무비서실. 그것에 대해 김주원은 많은 언론인이 전두환 체제 구축에 앞장선 것은 사실이라며 그런 사람들은 민주 언론 육성을 외면하고 언론 통제를 통해 못살게 굴었다고 말했다. 신홍범은 언론사 사주는 5공화국의 피해자로 자처하고 있으나 전두환 정권과 제도 언론은 공동정범이라고 지적했다. 기자들에 대한 촌지와 관련해 이광표는 추석, 연말, 여름 휴가철의 관례에 따라 성의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전두환 정권이 언론을 어떤 식으로 다뤘는가를 여러 측면에서 생각하게 하는 이야기들이다. 보도지침 폭로 사건을 마무리하기 전에 한 가지 더 짚었으면 한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 때보다 유신 정권 후기의 언론 통제 강도가 더 셌다고 지난번에 얘기했다. 그렇게 판단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전두환 신군부는 언론 통폐합을 단행하고 언론인 대량 해직 사태를 일으켰으며 보도지침을 통해 일상적으로 언론을 옥죄지 않았나. 언론 통제 강도는 유신 정권 후기에 월등 셌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 때에는 권력의 통제를 당하는 속에서도 신문에 그래도 상당히 쓸 수 있었다. 그와 달리 유신 체제에서는 긴급 조치로 유신 체제와 관련된 어떠한 사항도 보도할 수 없게 했다. 특히 75년 5월에 나온 긴급조치 9호가 유신 정권이 무너질 때까지 계속됐는데 그 시기에는 기본적으로 다 그랬다고 볼 수 있다. 긴급조치 9호 아래서는 반유신 시위를 보도하거나 유인물을 타인에게 전달하거나 보여주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게 돼 있었다. 사실 보도 자체를 금한 것이다. 유신 체제를 비판하거나 반대하는 또는 권력적 기준으로 볼 때 비방하는 어떤 것도 보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달할 수 없게 돼 있지 않았나. 그뿐 아니라 유언비어 유포도 처벌하게 돼 있었는데 유언비어 유포보다 애매한 것이 없었다. 유언비어 유포. 그러니까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처벌하고 싶은 사람을 다 처벌할 수 있었다는 거지. 유신 정부에 관한 것은 찬양 빼고 다른 얘기는 아예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찬양만 가능. 그래서 예컨대 79년 10월 16일 나중에 부마 항쟁,
으로 불리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는데도 18일 계엄이 선포되기 전에는 어떤 언론기관도 보도하지 않았다. 전두환 신군부 정권은 그런 식으로까지 하진 않았다. 그리고 유신 체제 자체가 강권 통치 체제 아니었나. 박정희는 유신 쿠데타를 일으키고 언론을 막았다. 시민들이건 언론이건 학계건 문학이건 다른 어떤 데건 자기 귀에 거슬리는 얘기는 하지 못하게 긴급 조치로 꽉 쐐기를 박아 막아버렸다. 그러면서 총력 안보와 극단적인 반공주의로 학원뿐 아니라 사회, 국가도 평형한 것이다. 80년대 들어서면서 권력이 예전처럼 마음대로 통제하기가 점점 힘들어졌다. 그런 사회로 변모해간 것이다. 노동 문제를 보더라도 전두환 정권이 그렇게 노동 문제에 대해 이런저런 악법 등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밖에 없었던 건 그만큼 통제하기 힘든 쪽으로 사회가 변화했다는 것을 말한다. 그리고 전에 85년 2.12 총선을 다룰 때 얘기하지 않았나. 78년 12.12 선거 때에는 유신 체제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었지만 2.12 선거 때에는 광주 사태 최고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소리를 지를 수 있었다고. 그건 상당한 차이다. 그래서 전두환 체제가 낫다는 거야 뭐야? 그런 건 아니지 당연히. 개헌 분쇄 노린 전두환의 총공세, 유성환 국시발언 사건과 건국대 사태. 1986년 하반기에 전두환 정권은 개헌 움직임을 분쇄하기 위해 다양한 공세를 취했다고 전에 이야기했다. 그 부분을 짚어봤으면 한다. 86년 붐 개헌 열기가 높아졌다. 또 KBS 시청료 거부 운동이 초원의 불길처럼 시민사회에 번지고 부천서 선거문 사건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면서 시민의식이 고양됐다. 모두 민주주의를 쟁취해야 한다는 걸 절감하게 한 사건들이었다. 그러나 개헌 열기를 무산시키고 전두환 신군부 헌법에 의해 권력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기 위한 전두환의 총공세를 저지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전두환은 전두환 신군부 헌법에 의해 권력이 계승돼야 한다는 확고한 의지를 갖고 있었다. 그건 말할 것도 없이 자신이 선택한 후계자가 안심하고 집권할 수 있는 길이었고 그래야 퇴임 후 자신의 안전도 보장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전두환은 5.3 인천 사태 이후 총공세를 펼친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잠깐 아시안게임을 언급하고 넘어가자. 86년 9월 20일부터 16일간 계속된 제10회 아시안게임은 서울에서 처음으로 열린 대규모 국제대회였다. 27개 국가 선수 임원 4,839명이 참가했는데 한국 선수들은 금메달 93개, 금메달 55개, 동메달 76개라는 뛰어난 성적을 올리며 중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금메달을 획득했다. 86 아시안게임은 2년 후에 열릴 서울올림픽 예비대회라는 성격도 지니고 있었다. 이 아시안게임은 올림픽과 마찬가지로 유치할 때부터 정권 차원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목적이 강했는데 86년 하반기에는 전두환이 총공세를 펴는데 유리한 여건을 조성했다. 서중석의 현대사 이야기 13권에서 살펴본 것처럼 박정희는 도전받는 유신체제를 수호하기 위해 75년부터 총력 안보태세 확립, 전국과의 병영화를 위한 총공세를 폈는데 전두환은 86년 하반기에 개헌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쳤다. 박정희는 75년 4.29 특별담화를 시작으로 인도차이나 사태를 이용한 총력, 안보, 걸기대회 개최, 긴급조치 구호 선포, 4대 전시법, 끊임없는 남침공포 조장과 간첩, 색출하기 등을 통해 총력 안보 운동을 벌였다. 여기에는 포항 석유설 허위 발표도 안목했고 심지어 제일교포 유학생 간첩 사건까지 조작 발표했다. 전두환의 86년 하반기 총공세 또는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초토화 작전은 민주화운동 세력의 체포 수배를 필두로 여러 형태로 전개됐다. 전두환은 아시안게임이 한창이던 9월 하순부터 끊임없이 비상조치 계획을 만작거리면서 그와 관련된 작전을 펴 야당을 겁먹게 하고 기죽였다. 그리고 박정희처럼 극우 반공 이데올로기를 이용해 신민당 유성환 의원의 유성환 의원의 원내 발언을 국시사건으로 만들고 국시사건, 건국대 사태 등을 일으켰으며 포항 석유설 허위 발표와 유사한 점이 있는 금강산땡 사건, 김일성 사망설 등 야당 탄압과 분열 조장으로 개헌 투쟁을 무력화하고 개헌 운동을 죽이려는데 총력을 기울였다. 박정희는 모든 작정을 흔들리는 유신 체제를 지키기 위해 펼쳤는데 전두환은 개헌 투쟁을 무력화하기 위해 총력전을 거쳤다. 호언을 위해 달려간 거지. 국시는 반공 아닌 통일. 유성환 발언에 잘 걸렸다 쾌재 부른 전두환. 유성환 의원의 국시 발언 사건 어떻게 전개됐나?
86년 10월 13일 신민당 김영규 의원이 국회에서 강경 발언을 했다. 김 의원은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계속되는 스포츠 방송을 통한 대중조작, 영동 일대 호화, 유흥업소,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황색주의 등 정부의 3S 스포츠 섹스 스크린 정책, 우민 정책이 범람하고 있다고 신랄히 규탄했다. 그뿐만 아니라 생사 여탈권을 어느 한쪽이 쥐고 존속할 가치와 자격이 없는 정권, 군사 정권 종식을 위한 국민과의 연대 투쟁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민정당은 발끈했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민정당이 퇴장하는 것으로 끝났다. 민정당은 발언 취소 및 사과를 요구했다가 그 부분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기로 했다. 그렇게 해서 김영규 발언 문제는 일단락됐다. 그런데 전두환이 크게 문제 삼은 발언이 다음날 나왔다. 10월 14일 유성환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이렇게 발언했다. 총리, 우리나라의 국시는 반공입니까? 반공을 국시로 하면서 올림픽 때에는 동구 공산권 나라들도 참가시킬 것입니까? 난 반공 정책을 없애자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발전시켜야 합니다. 그것에 이어 이 나라의 국시는 반공이 아니라 통일이며 어떤 체제도 민족이 우선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했다. 또한 유 의원은 부천 성고문 사건은 반문명적, 반인간적, 천인공날 범죄임에 이미 자식을 교육하고 있는 모든 학부모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살아갈 희망을 잃게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적했다. 이런 발언도 했다. 부정 사기공사가 어떤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한국 독립기념관에 와 보십시오. 그야말로 전두환 정권의 아픈 것을 콕콕 찔러댔다고 볼 수 있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지극히 상식적인 주장이었다. 따라서 신민당 역시 유성환 의원의 발언은 당의 의견이라고 옹호했다.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다음날 정부는 유성환 의원 체포 동의 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현직 국회의원이 상식에 부합하는 발언을 그것도 국회 본회의에서 했는데 왜 문제가 된 것인가? 전두환 정권의 속내는 무엇이었나? 86년 붐에 개헌 정국이 조성되지 않았나? 전두환 머릿속에는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그걸 뒤집어 엎고 87년에 있을 차기 대선을 자기 보관대로 끌고 가야 한다는 생각만 가득 들어 있었다. 유성환 발언을 듣는 순간 전두환은 유성환이 자신의 그물에 걸려들었다며 쾌재를 불렀다고 한다. 상식선에서 보면 그게 무슨 정신 나간 소리냐고 하겠지만 전두환 육선 증언에 그대로 나온다. 유성환 발언 이틀 후인 10월 16일 전두환은 청와대 회의에서 정무일 수석비서가 유연 제명 동의안이 통과되기 어렵다고 보고하자 이번에 신민당이 잘 걸려들었다. 내가 전국을 주도해서 긴장시킬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생각해오던 차였는데 유성환이 도와주는 셈이다 라고 말했다. 전두환이 이야기를 한 16일 그날 밤 국회의장 이재영은 본회의 장소를 바꾸고 경호권을 발동 800여 명의 사법경찰을 동원해 야당 의원들의 출입을 봉쇄했다. 민정당은 유 의원 발언이 국가보안법 위반이라며 체포 동의안을 단독으로 기습 통과시켰다. 17일 새벽 유 의원은 전격적으로 체포 구속됐다. 발표할 원고를 대정부 질문 직전에 기자들에게 배포한 건 당연히 면책특권에 포함된 행위였고 40년 동안의 관행이기도 했다. 그러나 전두환에게는 기다리던 차에 잘 터진 사건으로 보았다. 전두환의 폭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10월 15일 서울지검은 유성환 의원의 국회 본회의 발언 및 대정부 질문 원고 내용을 문제 삼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유 의원의 대정부 질문 원고가 본회의 발언 전에 국회 기자실에 배포돼 국회 밖으로 유출됐기 때문에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라고 항변했다.